어제 한강까지 라이딩을 했습니다. 한강 갔다가 KBS 갔다가 동묘로 넘어가서 옷 잠깐 봤는데 그때 이동을 자전거로 했단 말이에요. 친구랑 같이 자전거 타고 갔는데 어제 하루만 약 60에서 70km 정도 탔어요. 그리고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왔는데 지금 시간이 6시 15분이거든요.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제 무릎이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는 어제 출발할 때랑 이제 집에 갈 때 둘 다 자전거를 타고 다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출발할 땐 괜찮았는데 집에 갈 때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출발할 때 거의 30에서 40 정도 탄 것 같은데 갈 때가 한 밤 9시 정도에 한강 도착해서 다시 가려고 네이버로 길을 잡는데 가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가다가 둘 다 한 명이 지치든 아니면은 날씨도 너무 쌀쌀하고 껌껌하고 무슨 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싸해서 바로 지하철로 노선을 틀었죠. 아마 갈 때도 자전거 타고 갔으면 집에 거의 2시쯤 도착했을 거고, 가다가 조금 쉬고 막 길 제대로 못 잡고 이러다 보니까 지하철 탄 나의 어제 선택 아주 칭찬해. 그리고 오페라 유령에서 넘어와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다시 읽어볼 겁니다. 책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 야구 인생이 끝난 후 나는 새로 도전할 만한 스포츠를 찾았다. 역도팀에 들어갔는데 여기 읽었네요? 어디지? 여기부터네요. 어떤 동기가 약간이라도 일어나면 그 즉시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찾기 시작한다. 심지어 현재 어떤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중일지라도 말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는 새로움을 욕망한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 못지않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변화를 바란다. 습관을 이용한 상품들 중 많은 수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제공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비디오 게임은 계속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들을 제공한다. 포르노그래피들은 새로운 성적 이미지를 제공한다. 정크푸드는 새로운 조리법을 제공한다. 이런 경험들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놀랄만한 요소들을 만드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변적 보상이라고 한다. 현실 세계에서 가장 공통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슬롯 머신이다. 도박사는 잭팟을 몇 번이고 터뜨릴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 터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 보상이 일어나는 간격이 너무 다양한 것이다. 이런 변동성은
엄청난 양의 도파민 분비를 이끌어내며 결과적으로 기억력을 강화하고 습관 형성을 가속화한다. 가변적 보상이 열망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에겐 보상을 제시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다양한 간격으로 보상을 제공할 수도 없으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리라는 희망을 품을 수도 없다. 하지만 가변적 보상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열망들을 증폭시키는 강력한 방법이다. 그것들이 지루함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욕망의 스위트 스폿. 골프채, 라켓, 배트 등으로 공을 칠 때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멀리 빠르게 날아가게 만드는 최적 지점은 성공과 실패 사이에 딱 중간 지점에 있다. 원하는 것이 반 정도 달성된 시점이자 반 정도 남은 시점의 말이다. 경험이 만족스러울 만큼은 성공적이고 경험을 욕망할 만큼 원하는 게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골디락스 법칙의 실말이다. 만일 이미 어떤 습관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어려운 도전을 하는 것이 그에 관한 흥미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어떤 습관이든 다양한 수준의 보상 요소들을 가지고 있진 않으며 그러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구글 검색이 특정 시간에만 유용한 결과를 제공한다면 난 무척이나 빨리 경쟁사로 갈아탈 것이다. 여행 기간 중 절반 정도 우버를 이용할 수 있다면 내가 우버 서비스를 더 오래 이용할지는 잘 모르겠다. 매일 밤 치실을 사용하는데 이따금씩만 입안이 청결해진다면 나는 치실 과정을 건너뛸 것 같다. 가변적 보상이 있든 없든 습관만 되면 흥미는 영구히 지속되지 않는다. 자기 개발의 여정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같은 도전에 직면한다. 지루함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성취하고 싶은 목표, 도달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게 쉬워지든 흥미가 계속 유지되든 그저 그 일을 하고 있고 눈에 띄는 결과를 얻어낼 만큼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진 않다. 우리는 습관을 간신히 시작하고 꾸준히 해나가야지만 어느 날엔가 분명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온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엔가 출근하고 싶지 않아진다. 체육관에 갔는데 갑자기 운동을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아진다. 글을 쓸 때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타이핑하기가 싫어진다. 화가 나거나 고통스럽거나 고갈되었거나 기타 등등의 일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전문가는 스케줄을 꾸준히 따른다. 아마추어는 삶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 전문가는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작업해 나간다. 아마추어는 삶에서 어떤 일이 급박하게 일어나면 진로에서 벗어난다. 작가이자 명상 강사인 데이비드 케이는 자신의 수업을 듣는 이들에게 편할 때만 명상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독려한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 역시 자기 좋을 때만 운동하고 글을 쓰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지는 않는다. 어떤 습관이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하면 기분이 어떻든 그 습관을 계속하려고 한다. 전문가들은 기분이 영 아닐 때조차 행동을 취한다.
그것이 즐겁지 않더라도 그걸 계속할 방법을 찾는다. 나 역시 운동을 하면서 끝까지 하고 싶지 않은 동작들이 많지만 운동하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기고문들을 쓰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게 중요한 사안들을 표현하고 그와 관련된 무언가를 하는 걸 후회하진 않는다. 어떤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하고 또 하는 것에 끝없이 매력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루함과 사랑에 빠져야만 한다. Summary, 요약. 인간은 자신의 현재 능력 언저리에 있는 일을 할 때 가장 크게 동기부여가 된다. 이것이 골디락스의 법칙이다. 성공의 가장 큰 위협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이다. 습관이 일상화되면 흥미와 만족감이 줄어든다. 지루해지는 것이다. 누구나 어떤 일에 대한 동기를 느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그 일이 흥미롭지 않을 때도 계속해 나가는 능력이다. 전문가들은 일정을 따른다. 아마추어들은 되는 대로 한다. 우리는 아마추어가 되지 맙시다. 습관의 반격. 습관은 숙련의 토대를 이룬다. 체스에서 초반에 경기 운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때 선수들은 게임의 다음 단계에 집중할 수 있다. 암기된 정보들은 의식의 공간을 열어준다. 무슨 일을 하려고 애쓰든 마찬가지다. 간단한 동작들을 무의식적으로 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음 단계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집중할 여유를 갖는다. 습관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일을 훌륭히 해나가는 과정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습관에는 이점도 있지만 치러야 할 대가도 있다. 먼저 반복은 유창함, 속도, 기술을 증진시킨다. 얼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습관이 자동화되면 우리는 그 피드백에 무뎌지기 시작한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반복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새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그 일을 자동적으로 잘 해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게 된다. 습관의 긍정적인 측면은 의식하지 않고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불리한 측면은 특정한 방식으로 그 일을 하는데 익숙해지면 자잘한 실수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험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이 더 나아지고 있다고만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단지 자신의 현재 습관을 강화하고 있을 뿐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기술을 터득하고 나면 대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행 능력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수행 능력 저하는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안 된다. 칫솔질을 하고 신발끈을 묶고 아침에 마실 차 한 잔을 만드는 사소한 일상에는 지속적으로 나아져야 할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습관들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사소한 선택들의 에너지를 덜 쓸수록 정말로 중요한 일들의 에너지를 더 쓸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엘리트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싶다면 더욱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턱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특별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습관은 필요하다. 그러나 숙련을 이루는데 충분 조건은 아니다. 숙련에 필요한 건 자동화된 습관과 의도적인 연습의 조합이다. 자동화된 습관과 의도화된 연습.
습관 플러스 의도된 연습 있고 숙련. 위대해지려면 특정 기술들을 자동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농구 선수들은 주로 쓰지 않는 손으로 레이업 슛을 하기 전까지 먼저 무의식적으로 드리블을 해야 한다. 외과 의사들은 먼저 수없이 외과적 절개법을 반복 연습해서 눈을 감고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수술 중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변화무쌍한 상황들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습관에 숙련되면 그 일에서 다시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되돌아가서 다음 습관을 구축하기 시작한다. 숙련은 성공을 이루는 아주 세부적인 요소들에 집중하는 과정이다. 어떤 기술을 내재화할 때까지 반복하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습관을 기초로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과거부터 했던 일들은 두 번째에는 더 쉬워지지만 전체적으로 쉽다는 말은 아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도전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습관은 다음 단계를 열어준다. 이런 주기가 끝없이 반복된다. 습관이 강력하기는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 일을 꾸준히 해서 숙달되고 더 나아지는 방법이다. 어떤 기술을 터득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 일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끼고 편안해지기 시작한 그 순간에 우리는 안주하게 된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바로 숙고하고 반추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숙련 과정은 한 단계를 습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하나의 습관이 세워지고 나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이것이 반복될 때 숙련된 기술을 갖게 된다. 역사상 최고의 팀이 실패 끝에 얻은 교훈. 1986년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는 역사상 가장 재능 있는 농구팀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는 기억되지 않는다. 레이커스는 1985년에서 1986년 NBA 시즌을 29대 5라는 놀라운 점수로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농구 역사상 최고의 팀일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 수석 코치 팻 라일리는 말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이커스는 1986년 플레이오프에서 발이 걸려 웨스턴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패배하면서 힘겹게 시즌을 끝냈다. 역사상 최고의 팀은 NBA 챔피언십에서 뛰지도 못했다. 이 불행을 겪은 후 라일리는 자기 선수들이 얼마나 재능 있는지, 그의 팀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지에 대한 말을 듣느라 지쳐버렸다. 그는 선수들의 재능이 점차 사라져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레이커스 선수들이 매일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길 바랐다. 1986년 여름, 그는 CBE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라일리가 이어 말했다. 선수들이 처음 레이커스에 들어오면 고교 시절까지 그 선수의 농구 기록을 추적합니다. 저는 이걸 견적내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떤 선수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적절한 수준을 찾고 그가 꾸준히 보일 수 있는 기량을 토대로 팀의 계획에 적절하게 글을 배치합니다. 그러면 그의 평균 기량도 향상되죠. 선수의 기량 기준선이 확정되면 라일리는 주요 단계들을 시작한다. 그는 각 선수에게
한 시즌 동안 최소 1% 향상된 결과를 보여달라고 주문한다. 선수들이 이를 달성하면 그것이 12E가 된다. 12E는 Career Best Effort라는 약자입니다. 이 책의 초반부에 사례로 들었던 브리티시 사이클링 팀의 경우와 비슷하게 레이커스는 매일 조금 더 발전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추구한 것이다. 라일리는 12위가 단순히 점수나 통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최선의 정신적, 육체적 노력에 관한 것임을 조심스럽게 지적한다. 선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을 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팀원을 도와야 할 순간을 눈치채고 행동에 옮겼을 때는 다양한 영웅적 행위들로 점수를 얻었다. 예를 들어 당대 레이커스 최고의 스타인 매직 존슨이 한 게임에서 11득점, 8리바운드, 12어시스트, 2스틸, 5턴 오버를 기록했다고 해보자. 또한 놓친 공 플러스 1에 뛰어들어 점수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가상 게임에서 총 33분 동안 뛰었다. 긍정적인 점수들 11, 8, 12, 2, 1을 더하면 34점이 된다. 그리고 턴오버 횟수를 5 턴오버 횟수 5를 빼면 29점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 29점을 경기한 33분으로 나눈다. 29 나누기 33은 0.879. 존슨의 12E 점수는 879가 된다. 이 숫자는 한 선수가 뛰는 모든 게임에서 계산되며 시즌 동안 1%의 향상이란 이 12위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라일리는 각 선수들의 현재 12위를 비교했는데 여기에는 해당 선수의 과거 성과뿐만 아니라 리그에서 뛰는 다른 선수들의 것도 포함되었다. 라일리는 나는 우리 팀 선수들을 리그에서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상대편 선수들과 나란히 세워 순위를 매깁니다. 라고 말했다. 스포츠 칼럼니스트 제키 맥멀런은 이렇게 말했다. 라일리는 매주 칠판에 굵은 글씨로 리그 최고 선수를 강조해서 쓰고 그의 선수 명단에서 해당되는 선수들과 비교합니다. 변함없이 안정적인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600점대를 기록하지만 엘리트 선수들은 최소 800점을 기록합니다. 농구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138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매직 존슨은 매직 종종 1000점을 넘기도 했습니다. 레이커스는 또한 12 역대 자료 비교를 통해 매년 이루어진 과정을 강조했다. 우리는 1986년 11월, 그 다음으로 1985년 11월 자료를 꺼내 선수들이 전년도 시즌 같은 시점에 더 나았는지 더 나빴는지를 봅니다. 그러고 나서 1986년 12월 성과가 어땠는지 12대 것과 비교해 선수들에게 보여줍니다. 레이커스는 1986년 10월에 12위를 시작했고 8개월 후 NBA 챔피언 팀이 되었다. 다음에 팻 라일리는 레이커스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NBA 연속 챔피언십을 딴 첫 번째 팀으로 이끌었다. 나중에 그는 말했다. 어떤 조직이든 노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방법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법을 배우고 매번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2 프로그램은 숙고와 복기의 힘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다. 레이커스 선수들은 이미 재능을 갖추고 있었다. 12는 그들이 가진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들의 습관이 증진되었다는 확신을 주었다. 숙고와 복기는 모든 습관에서 장기적 증진을 돕는다. 실수를 깨닫게 해주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경로가 어떤 것인지를 숙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숙고가 없이는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고 합리화하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어제와 비교해 더 나아졌는지 또는 더 나빠졌는지 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느 분야든 최고의 인재들은 다양한 종류의 숙고 및 복귀 방식이 있다. 그 과정은 복잡해서는 안 된다. 케냐의 육상 선수 엘리우드 키프초게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라토너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다. 그는 연습을 한 후에 매번 기록을 해서 그날 훈련을 복귀하고 어느 부분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이러면 안 돼. 더 향상시킬 수 있을지 찾는다. 이와 비슷하게 수영 금메달리스트 케이디 레데키는 1부터 10의 척도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데 여기에는 영양 섭취, 얼마나 푹 잤는지에 관한 메모도 첨부되어 있다. 또한 그녀는 다른 수영 선수들의 공시된 기록 시간도 기록한다. 한 주가 끝나면 코치는 그녀가 쓴 노트를 체크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써둔다. 이는 비단 운동선수만의 일은 아니다. 코미디언 크리스 록은 새로운 소재가 떠오르면 먼저 작은 나이트 클럽에서 10여 차례 시험해본다. 무대에 노트를 가지고 올라가 잘된 유머, 수정해야 할 것들을 기록한다. 이렇게 살아남은 몇 마디가 다음 쇼의 핵심이 된다. 내가 아는 몇몇 기업가와 투자자들은 결정일지라는 걸 쓰는데 매주 그들이 한 주요 결정들 및 그 이유, 그렇게 해서 기대되는 결과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매달 혹은 매년 말에 그들은 자신이 한 결정이 옳았는지 잘못된 것이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를 복기한다. 습관을 체득하는 것만으로는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야 한다. 숙고와 복기는 우리가 올바른 일에 시간을 쓰고 그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정을 하게 해준다. 팻 라일리가 하루를 기준으로 선수들의 노력을 조정하듯이 말이다. 당신 역시 비효율적인 습관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크게 2가지 숙고 및 복귀 모드를 사용한다. 매년 12월에는 전년도를 생각하며 연간 리뷰를 한다. 그해 몇 개의 기고문을 발행했는지, 몇 번이나 운동을 했는지, 새로운 장소를 몇 군데나 갔는지 같은 것들을 통해 습관을 점검한다. 그러고 나서 3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내가 한 과정들 또는 빼먹은 것들을 생각해 본다. 1번, 올해 무엇이 잘 됐는가? 2번, 올해 무엇이 잘 되지 않았는가? 3번, 무엇을 배웠는가? 6개월 후 여름이 다가오면 나는 건정성 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역시 수없이 실수를 저지른다. 건정성 보고서는 내가 어디서 잘못을 저질렀는지, 무엇이 나를 다시 습관으로 돌아오게 했는지 깨닫게 해준다. 나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내 핵심 가치를 다시 논의하면서 그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지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내 정체성과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연간 건정성 보고서를 보면서 내가 하는 3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1번, 내 인생과 이를 움직이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2번,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서 나답게 살고 일할까? 3번, 어떻게 하면 미래에 더 높은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 이 2가지 보고서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는다.
1년에 몇 시간이면 된다. 하지만 이는 중대한 개선의 시간이다. 내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정체성으로 되돌아가고